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보시면 이제 모든 산업이 다 융합되고 다 이제 커넥트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기업들이 또 산업들이 다 이제 테크화 되거든요. 하다 보면 이 테크화 되는 거에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뭐 팜테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핀테크.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테크화 됩니다. 산업이. 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PC,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4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보면은 예. 계속해서 반도체 부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부족하죠. 예, 자동차용 반도체는 부족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TSMC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자동차용 반도체를. 네. 일반 그 구형 자동차용 반도체는 70% 정도가 TSMC가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첨단 EUV 공정의 자동차용 반도체는 9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죠. 그 캐파라는 게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뭐 2년, 3년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건설이 된다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각국의 어떤 요청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TSMC가 이제 생산해 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했어요. TSMC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난징에 지금 늘리고 있어요. 캐파를 계속. 공장을 짓고. 중국이요? 예, 중국에. 그래서 그게 2023년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일본에도 이제 구마모토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2024년도 말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UMC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도 지금 계속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있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말부터 2025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그 다른 나라에도 계속 이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TSMC 같은 경우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또 기타 뭐 UMC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도 계속 지금 이제 늘리고 있거든요. 해외 지역에.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는 수에 맞게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캐파를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나중에도 이제 그런 쇼티지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캐파를 늘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2024년도 말부터 2025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난징에다가 지으면 그 제재가 없나 봐요. 일단 구형 공정이죠. 보통 이제 28나노 자연. 이렇게 하니까 거기엔 이제 제재가 아직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28나노 이때가 가장 필요한 반도체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 자동차보다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거의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로 그쪽에 많이 부족하니까요. 예,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예. 부족하게 된 이유는 예. 그 전기차로 가면서 예.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그것도 증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별로 안 돼요. 공정 자체를 메모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적은 종류로 많이 굴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소량으로 해가지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요건을 맞추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마진이 작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최근에 뭐 4차 산업 얘기 나오면서 뭐 자율자동차 이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차량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는 뭐 1000개 이상 이제 반도체가 쓰이고 그다음에 3단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뭐 2000개, 3000개 이렇게 쓰이니까요. 그다음에 완전 자율자동차 5단계로 가게 되면 몇만 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모빌리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이쪽보다 모빌리티 시장이 3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앞으로 수요가 또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예. 관여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그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거죠. 대만 업체들이 그러니까 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주로 예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했어요. 그 ST 마이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피니온, NXP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했었는데 중소규모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꽤 큽니다. 그래도 IDM 기업들인데 규모가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나 SK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이제 잠식을 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 외에는 또 다른 기업들도 굳이 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돈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수량도 많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삼성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삼성 시장이 작으면 안 들어가요.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을 키워놓은 다음에 큰 걸 본 다음에 그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이 엄청나게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요. 또 메모리뿐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도 상당히 이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예. 차량용 반도체에 그 아까 마진이 좀 박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는 게 있나요?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박했는데 지금 이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그 뭐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뭐 20%막 30%막 이렇게 올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 마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또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렇죠.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예, 있는 예.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28나노가 예. 좀 주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점점 나노가 줄어들 예. 작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이제 8인치 반도체로 많이 했어요. 8인치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웨이퍼에서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DB하이텍이 8인치거든요. 근데 지금 DB하이텍도 지금 12인치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22나노 뭐 그다음에 10나노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DB하이텍이나 뭐 8인치 이런 기업들도 투자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인치에 투자하면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12인치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라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12인치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쪽에 이제 12인치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시점이 이제 온 거죠. 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지금 삼성하고 또 SK 하이닉스도 차량용 반도체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예전에 차량용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예,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게 그 메모리의 수요가 PC,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예, 예, 자동차에서 좀 늘어나면 예. 지금의 이런 불안 국면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예. 되고. 도움이 되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해결되는 거는 예. 2024년. 말이나 뭐 202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전기차 플러스 예.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는 그런 수요도 예.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해요. 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TSMC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도 다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포트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문제가 좀 터진 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 공급사슬 문제도 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뭐 거의 많이 안 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한 15년 전, 13년 전 그때는 차량용 반도체가 뭐 차량 한 대당 불과 뭐 몇십 개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불과 10몇 년 만에 200개, 300개가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공급사슬 문제랑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난 거. 예, 예. 그렇게 두 개로 예, 볼 수가 예. 있겠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자동차 예. 차량용을 넘어서 이제 모빌리티까지라고 좀 얘기해 예, 주셨는데 예, 예.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일단은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이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모든 게 이제 모빌리티다 그러면은 뭐 리어카도 모빌리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어카는 이제 IT 기술이 접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기술이 접목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드론도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로봇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배달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이제 모빌리티가 됩니다. 예. 그 음식 주문 받고 예, 맞습니다. 음식 서빙하고 예, 예. 그다음에 UAE 도시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예, 예. 근데 거기에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모빌리티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말씀드리면 지금 모빌리티 쪽에 웬만한 대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대기업들 보시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전기 자동차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전자기업 예를 들면 이제 소니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LG 이런 기업들도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그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다 모빌리티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모빌리티 쪽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두라든지 구글, 애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모빌리티 산업에 지금 다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좀 들어가는 거는 예. 메모리랑 예. 비메모리 다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엄청나죠. 이게 아마 지금 그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 서버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는 게 자동차 때문에 늘어나는 면이 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VTX가 되면 모든 통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랑도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에 이제 서버도 반도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때문에 많이 반도체가 쓰이는 면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에 또 모빌리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가장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골드러시 할 예. 때 그 예. 미국에서 그 금캐러 갈 때 예. 예. 보면은 그 금캐러 간 사람들 중에서 예. 소수만 돈을 벌었고 예, 예, 예. 거기서 그 리바이스 청바지 팔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모빌리티 예. 산업이 커질 때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소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첨단화 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보다는 그 모빌리티가 훨씬 더 첨단화된 그러한 디바이스거든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예. 그 정말 그 상황 안 좋고 막 전쟁 난다고 했을 때 중국이 막 대만 침공한다고 예. 했을 때 예. TSM 주식을 그렇게 많이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샀죠. 예. 근데 왜 삼성은 안 샀을까요?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네. 그 TSMC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예요. 네. 그러니까 100%다 매출이 다 파운드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가 불과 제가 보기에는 15%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TSMC는 순수한 파운드리니까 파운드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시면 TSMC는 그 마진이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 이제 40%막 넘고 막 그렇거든요. 마진이. 근데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10%좀 넘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률 자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다 보니까 TSMC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예. 그리고 반도체 그 기업을 봐도 시가총액이 그 삼성을 넘어섰어요. TSMC가. 그리고 불황일 때는 특히나 그 넘버원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 좀 TSM 쪽으로 투자를 했고 예, 예. 근데 확실한 거는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예. 미래를 밝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이 다 연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보시면 이제 모든 산업이 다 융합되고 다 이제 커넥트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기업들이 또 산업들이 다 이제 테크화 되거든요. 하다 보면 이 테크화 되는 거에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뭐 팜테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핀테크.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테크화 됩니다. 산업이. 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년 정도만 잘 이렇게 지켜보면 예. 그 후에는 예. 워런 버핏도 TSMC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예. 이제 주가가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예.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팹도 이제 다 건설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은 교수님,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정말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예. 정말 그 강한 국가일수록 핵심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큰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이 예. 좀 앞으로 이런 반도체 강국으로 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과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시면 한국이 메모리는 강국이죠. 근데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미국이 한 65%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다음에 중국이나 대만 이쪽은 15%가 넘어요. 근데 한국은 불과 3%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팹리스만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그나마 뭐 삼성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3%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쪽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28%밖에 안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한 뭐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4차 산업에 보시면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성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키워야지만 진짜 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팹리스 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한국은. 불과 10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팹리스 기업이. 근데 중국에는 몇천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이제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올해부터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팹리스도 많이 이제 한국에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약점이 뭐냐면 한국이 약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반도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술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쪽은. 근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 반도체를 구동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만 반도체 능력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하다는 거죠. 예. 특히 보시면 이제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데는 아예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은 그 창의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어떤 뭐 교육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약간 좀 아직까지도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소프트웨어 능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예, 그렇죠. 예. 팹리스와 소프트웨어 예, 둘 다 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진 않죠. 일단은 좀 기본 어떤 인프라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창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랑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대만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막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아 쪽이 좀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이 좀 창의적인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더 그쪽에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삼성이 좀 TSMC를 예.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어차피 그 TSMC도 예. 그 소프트웨어가 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 예. 어떻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조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 예. 영업 마진 40%면 상당히 높으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기에 삼성이 TSMC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들 수 있는 게 뭐 어떤 신뢰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순수한 파운드리는 어떤 신뢰 면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국이 취약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반도체 생태계가 좀 약합니다. 뭐냐면은 그 대만이 그 TSMC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를 많이 잘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IP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오셋, 패키징하는 업체들도 필요합니다. 그
그다음에 EDA 기업들도 필요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기업들을 예전에는 이제 삼성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개 기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TSMC는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제조만 하겠다.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얼라이언스를 한 거예요. 잘하는 기업들과. 뭐 IP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EDA 기업들도 얼라이언스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패키징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제 얼라인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도 혼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삼성도.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SMC가 잘하기 때문에 우세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IP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EDA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TSMC가 잘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서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아직까지는 좀 TSMC가 잘하고 한국은 좀 약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